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금리인데요.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FOMC 회의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가 당연히 시장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는 변동폭, 장중에 이제 변동폭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은 금리에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아래로 잠깐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지수 선물,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선물이 상승으로 반전되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위로 오르면서 나스닥은 장중 한때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감은 강보합 전환이 됐지만 특별한 방향성은 찾지 못한 채 마감이 된 겁니다. 일단 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점도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단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다른 연준 위원들이 과연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점도표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입니다. 16일 주요 지수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마감 상황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 0.39% 밀려났습니다. 전일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다가 오늘은 그 수준에서 밀려난 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반면 오늘도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으로 오르면서 13,47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시나 하락입니다. 0.16%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했던 이슈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준이 오늘부터 이틀간 FOMC 회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나타났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금리와 주가가 모두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비둘기파 자세를 계속 유지하리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완화적이지 않을 거란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부진했는데요. 2월 달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0.4%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강타했던 한파와 폭설이 소비를 감소시켰다는 풀입니다. 또한 2월 달의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2.2%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 0.3% 증가보다 크게 부진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수입 물가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전월 대비 1.3% 상승했고 또 시장 예상치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상황까지 짚어드립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의 상황이 지금 부담 요인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유럽의 주요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 EMA는 이번 1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많이 엇갈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던 만큼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는 올랐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1% 상승했고 기술주는 0.75% 오르면서 가장 강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에너지주는 2.85% 급락했고요. 또 그동안 강했던 금융과 산업도 1%대에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종목들, 기술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팡주 확인해 보면 애플과 구글이 1%대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페이스북이 2% 오르면서 가장 강했습니다. 반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4.4% 내리면서 매우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장 있었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울타뷰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겐하임에서 투자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또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
경쟁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뷰티의 주가는 오늘 3.17%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타벅스 모처럼 2.24%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BTIG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경제 개방과 부양 법안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니콜라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니콜라는 7.09% 급락하면서 15.85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SEC 보고서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프라 확대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늘 2.62%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요. 캐나다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몇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해당 백신의 접종을 중단시켰다는 소식 좀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려를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 WHO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둘 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이 캐나다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렌탈카 업체로 조금 친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비스 버짓 그룹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해서 적정으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7.7%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경계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부터 내려주세요. 네, 그런 FOMC 결과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라든지 경계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번 FOMC 결과가 3월의 광란,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항동규 토너먼트를 의미하죠. 이처럼 이 파급력이 굉장히 상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배적인 이벤트가 부재했던 시장이었다라고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는 그럼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대체로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후 들어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자 주요 지수가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을 했고 일부 지수는 또 하락으로 반전하는 반대로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오늘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2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했지만은 1월의 지표가 또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며칠간에 좀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드워드 존스라는 IB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결국은 재무 상황이 아주 좋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변함없는 펀더멘털 매력이 있음을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1.6% 위로 상승을 한 채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 1.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꽤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중에 1.6%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나스닥은 장중한 때 하락으로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617%를 기록하고 있는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금리가 또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금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날은 금값은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도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값 역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면서 1,730.3달러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약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원유 수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 잠시 후에 원유 재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약 1% 안쪽의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WTI 가격은 0.6%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64.9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최소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보는 걸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시한 원래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에서 약 1년 만에 코로나19가 최대 꼬리 리스크,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일회성 이벤트 그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던 것이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 11일에 코로나19가 이 WHO에 의해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을 받았죠. 이후에 코로나19가 12개월간 이 조사에서 최대 꼬리 리스크로 지목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새롭게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37%가 예상보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최대 꼬리 리스크로 꼽았고요. 2위는 35%가 지목한 채권 시장의 텐트럼, 이른바 발작이라고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지난 2013년과 같은 채권 시장에서의 긴축 발작 우려가 코로나19를 리스크 순위에서 3위로 밀어낸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가 V자 경기 반등을 점쳐서 지난 2020년 5월에 10% 대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이 밖에 또 89%는 향후 1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지난 2002년 2월 그리고 2009년 12월에 전고점을 또 상회를 했습니다. 자, 펀드 매니저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도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전망하고 있는 국채 금리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망함에 따라서 또 자산 시장의 배분도 달라질 텐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 1월의 조사에서 이 펀드 매니저의 70% 이상이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를 점쳤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좀 상승할 것임을 좀 미리 예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수치가 역사적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 비한다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는 펀드 매니저 비율은 조금 낮아졌고요.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이 자산 시장 전반에 좀 타격을 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동의하고 있음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 도달 시에 증시에 조정이 나타나거나 1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2.5%에 도달할 경우에는 채권의 투자 매력이 주식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2월 조사였죠. 그 당시에 현금 보유 비중이 단 3.8%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달의 3.9% 대비해서 추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2013년 3월 이후에 현금 포지션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에서 11일 사이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나타났는데요. 현금 포지션 비중은 4.0%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금을 조금 늘리기도 했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섹터 간에 굉장히 좀 순환매에 대응한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포지션이 지난 2009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었다라고 하고요. 은행과 에너지주에 대한 포지션은 1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비중 확대 포지션이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FOMC 회의입니다. 내일이면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는 물론이고 자산 매입 규모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놨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금리의 안정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금리가 또 크게 오른다면 시장 조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게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망 기사를 내놓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경기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아웃룩,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는 더 좋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6%에 육박할 정도로 개선된 상태입니다. 실업률도 연말이 되면 거의 5%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 3개 분기 연속 실업률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 물가인데 이 소비자 물가 지표도 2.5%에 올 연말에는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로 지난 3개 분기 연속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FOMC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게 될 내용은 바로 점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17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12명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전망을 했었는데 과연 연준 위원들이 최근 좋아지고 있는 지표를 토대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기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매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팀장님, 일단 FOMC 회의 결과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FOMC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네, OECD가 최근에 제시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6.5%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경기 전망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망치를 내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무 이제 좋게 보자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좀 시장이 결부시킬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 내에서의 긴축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실을 너무 반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준 내부에서도 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락에서 3월에 광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블랙락에서는 9월 또는 12월에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연준이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예상 밖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기조를 강화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좀 환호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블랙락의 예상처럼 실제로 긴축 논의를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지난해 2월이죠. 미국 내 공장 생산이 전월 대비 3.1%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당시 이래 처음 감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팬데믹으로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제조업 생산만큼은 그 수요가 강하게 유지가 됐고 제조업에 따라서 경제를 지지해줬습니다.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미국의 산업 생산도 지난달 전월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마도 지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원인은 한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 생산은 미국 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경기 진단 지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옥스포드의 경제학자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과 한파가 지난달에는 각 공장의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추가 부양책과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하반기에는 경제 재개로 서비스 산업이 완전히 재개가 되면서 산업 생산이 주춤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성장 동력과 건강한 모멘텀들이 산업 섹터의 상승을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날 나온 지표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간에는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월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 걸까요?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산업 생산 외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죠. 2월에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증가율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컨센서스 마이너스 0.5% 대비해서도 크게 좀 부진한 지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파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600달러의 현금 지급 효과 약화 등의 일시적 영향에 따른 지표 부진이라는 해석이 좀 다수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웰스파고도 기존의 2배 이상의 이제 현금 지급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잉여저축분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이 앞으로 소비를 도울 것이다라는 분석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AMD보다 저렴한 CPU 신제품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헬스장을 재개하면서 펠로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펠로톤의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운영 재개와 현금 지급 기대감이 유효하다며 스타벅스에 대한 매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 이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최진석 팀장이 인텔을 준비해 주셨는데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뉴스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이 이날 11세대 차세대 프로세서 코드명 로켓레이크 S의 성능을 공개했는데요. 이 라인업은 이제 오는 3월 30일에 판매가 개시가 되는 그런 제품 라인업입니다. 차세대 사이프레스 코브 아키텍처 기반이고요. 그리고 클록당 명령어 처리 횟수가 이전 세대 대비해서 최대 19% 향상됐다라고 사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만큼이나 인텔이 이번에 신경을 쓴 게 가격 전략인데요. 경쟁 제품인 AMD의 라이젠 5000 CPU 시리즈에 대항하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번 신제품 라인업의 가격대를 182달러에서 539달러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됐던 AMD의 라이젠 5000 시리즈의 가격이 299에서 799달러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오히려 인텔이 저렴한 제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 중간급 코어 i7 11700KF라는 그런 CPU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능의 라이젠 7 5800X 대비해서 75달러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가형 코어 i5 11600KF 제품 역시도 라이젠의 5600X보다도 60달러나 싸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이제는 가격으로 본격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습니다. 자, AMD의 점유율 잠식, 또 미세 공정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인텔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어왔었잖아요. 최근 주가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주가 상황은 의외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텔의 주가가 약 한 28% 정도 상승하면서 매우 순항을 좀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정도 하락하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인텔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AMD보다 상승폭이 더 큰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 1월 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다 나왔다. 그런 인식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R이 10배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저퍼라는 그런 매력도, 가치주의 매력도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수혜를 받은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에 자체 생산 유지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당시에 $72를 제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도 저평가 매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경쟁사 AMD도 최근에 신제품 칩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텔과 AMD 서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엎치락뒤치락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우위를 보이고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월요일에 이 AMD가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텔의 경쟁 제품 대비해서 68%나 성능이 우월하다라고 사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머큐리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4분기에 서버용 CPU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AMD가 7.1%로, 물론 아직까지는 인텔이 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AMD의 점유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0.5%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면서 인텔에 계속해서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인텔 역시도 수주 내에 서버용 CPU 신제품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 외 서버용 CPU 시장에서의 양사의 대결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도 헬스장의 재개가, 그러니까 경영 재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홈트의 대표 주자였었던 펠로톤의 성장은 이제 꺾인 것이냐,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걱정은 사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펠로톤의 CEO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매년 미국에서만 500만 대의 러닝머신이 팔린다. 그걸 보면 홈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팬데믹의 수혜가 아닌 원래 있었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피트니스를 이용했던 사람들 가운데 68%가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이 온라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펠로톤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피트니스 서비스들이 있죠. 이 온라인 피트니스를 이용해본 사람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은 바로 헬스장을 오픈해도 온라인 피트니스 프로그램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계속 많이 있죠. 특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좋은 온라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헬스장에서 느끼는 것을 못 느끼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헬스장을 좋아하시는 이용자들도 내가 다른 것은 안 해도 헬스장은 꼭 갈 거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참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팀장님, 경제가 재개되면서 펠로톤의 주주분들은 고민이 참 깊을 것 같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펠로톤의 이제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 중에 특장점으로 좀 여겨지는 것이 구독형 서비스 기반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물론 이제 2020 회계연도 이 매출에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였지만요. 이런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좀 깔리고 저변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구독형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도 더욱더 견고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리포트 링커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글로벌 피트니스 앱 시장의 규모가 지난 2019년 대비해서 2025년에는 4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구글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팬데믹이 피크를 친 이후에도 홈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코엔이라는 IB에서도 펠로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75를 제시를 하면서 성장 전망이 매력적이므로 주가의 상승력도 있다라고 분석한 그런 이유가 될 텐데요. 다만 이 시장이 느끼는, 그러니까 펠로톤은 철저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였고 이제는 상황이 좀 끝나버렸다, 이런 인식의 주가 흐름이 부진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측은 시장에 대해서 장기 성장 스토리임을 좀 확신을 줘야 하는 그런 기로, 그리고 투자자들도 과연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배팅을 할 것이냐, 각각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오늘 스타벅스를 들고 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카페 브랜드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간밤 상승부를 켜고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BTIG에서는 스타벅스에 대한 기존 중립 의견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 이후로 식당 재개와 추가 부양책 현금 지급으로 매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30를 유지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경제 재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면서 올 한 해 스타벅스의 동일 매장 매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TIG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식당 입장 제한이 18세에서 24세 사이에 고객들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이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고객들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 외식을 하러 가겠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스타이플의 시장 분석가도 펜트업 디맨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현재 대표적으로 텍사스주에서 이 마스크 착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는데 이것이 미국 내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어서 많은 제한 조치들이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경기 민감주나 경제 재개 관련주에 뛰어드는 것에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스타이플의 최선호주로 치폴레와 윙스타, 파파존스를 꼽았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레스토랑 업계를 두고 펜트업 디맨드가 쌓여 있어서 경제 재개 이후에 앞으로의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그 중에 하나였고 지금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네, 팬데믹 동안에 좀 감지가 됐던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 패턴 변화는 자주 안 가고 한 번 갈 때 많이 사 먹는 그런 패턴이 고착화가 됐습니다. 즉 드라이브 스루 등을 이용을 하면서 매장에 방문하는 것은 최소화하고요. 그러면서 티켓당 매출, 그러니까 영수증 한 장에 찍혀 나오는 매출은 급증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관건은 기존의 소비 패턴이 그대로 회복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스타벅스의 사업도 정상화될 것이냐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든 헬스킷도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달 서비스 강화 등의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BMO 역시도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스타벅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IB들이 제시한 이 목표 주가를 보더라도 보통 $120 그리고 이번에 BTIG도 $130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시장에서 좀 제한적으로 점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